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지난 11월 13일 황태순 TV 첫 화면을 올린 이후에 어느덧 한 달이 되었습니다. 또 한 달이 되었고 또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과분한 사랑 덕분에 이미 이제 시청자, 구독자죠. 서브스크라이브 하시는 구독자 3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달 특집으로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4선 국회의원이죠.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진석 의원님, 정진석 대표님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선친 정성모 장관님이 6선 의원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정진석 의원 본인이 4선 의원을 하셨습니다. 또 2010년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표가 사실은 앙숙같이 그야말로 으르렁거리고 있을 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을 갖다가 화해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이명박 보수정부가 또다시 박근혜 보수정부로 넘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정무수석, 그 다음에 국회에서 국회 사무총장도 지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유명했던 이른바 국정감사의 스타이기도 합니다. 아시죠?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그 말을 갖다가 그야말로 어떻게 우리 국민들로 봐서는 수치스러운 그와 같은 그 숨겨진 사연을 갖다 밝힘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각성의 계기를 만들었던 정진석 의원, 정진석 전 원내대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의 위기에 있을 당시에 원내대표로서 굉장히 힘든 그야말로 조율을 하고 여야 조율, 다음에 여당과 청와대 조율을 했던 정진석 대표입니다. 대표님, 네. 제가 설명 쭉 드렸는데 어떻게 얼추 맞습니까? 뭐, 과분한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예. 그 제가 기억나는 게 저 한참 2016년이면은 그때 4.13 총선 전후 해서 한참 제가 종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텐데 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원외 원내대표 정진석 의원이다. 그때 처음에 원내대표 되셨죠? 그렇죠. 이제 2016년 4.13 총선 네. 직후에 예, 당선된 의원들이 이제 임기가 5월 30일 날 시작이 되니까. 그렇죠. 새로운. 근데 이제 제 전임자 원유철 의원이 이제 바로 사퇴를 했기 때문에 네. 공백을 빨리 메워야 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5월 3일 날 네, 원내대표 선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 날 네. 제가 나경원 의원, 유기준 의원인가요? 그렇게 예, 나 세 분이 세 팀이 결어서 제가 그때 1차에서 끝내셨죠. 69표인가? 1차에서 끝내셨어요. 어저께 나경원 의원은 68표인가요? 그렇죠. 제가 한 표도 많았네. 맞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는 정 대표님이 원외 원내대표 되었습니다만은 간단치가 않았던 것이 김무성 대표가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당이 사실상 공주에 붕 떠 있는 상태에서 원외 원내대표로서 비대위원장 역할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잠깐 동안 당대표 권한대행을 겸해서 네. 원내대표직을 수행했는데 저는 원내대표 임기가 한 1년 되는데 사실은 7개월도 채 못했어요. 예. 그만큼 아주 격동의 순간이 많았고 예. 그 당시 한 7개월 동안 어떻게 제가 지내왔는데 지금도 예. 아주 꿈만 같은 시간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사실 예.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가 일당이 되지 못하고 네. 한성모자라는 2당으로 네.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22석이죠. 저로서는 어쨌든 빨리 일당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했고 그래서 외부에 있던 윤상현 의원, 장지원 의원, 유승민 의원, 이철규 의원 등등 무소속 의원들을 입당시키는 과정에서도 네. 당내에 좀 갈등이 있었고 또 이제 혁신 비대위원장을 제가 지명을 했는데 김용태 의원이죠. 그때. 그렇죠. 저는 이제 서울 지역의 삼선 젊은 의원이 네. 그래도 개혁 성향의 의원을 좀 내밀면 네. 상당히 돌파가 되겠다라는 판단이었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인준하기 위한 전국위원회가
무산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당내 갈등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저는 뭐 제가 지금 이 순간까지 무슨 친박이니 비박이니 무슨 개파 모임에 한 번도 제가 나간 적이 없고 근데 제 기억 굳이 얘기한다면 예. 제가 김종필 총재님 대변인으로 모시면서 JP 이 어른 문화에서 정치를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때 뭐 개파를 했다면 했지만 지금까지 제가 어느 개파에 소속된 정치인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 출마할 때도 네. 영국 정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중도의 길을 가는 것은 고속도로 중앙선에 혼자 서 있는 것만큼 위험하다. 예, 예. 근데 제가 아무리 위험해도 제가 그 길이 옳다면 예. 그 길을 제가 지킬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예. 개파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네. 우리 앞날이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늘 제가 중립을 지켜서 공정하게 하겠노라. 네. 그렇게 해서 표를 제가 얻은 거거든요. 예. 제가 그때 세 팀이 나왔는데 69표를 많이 얻은 건데 사실은 친박 의원들만 저를 지지한 것은 아니고 예, 예. 뭐 비박에 속한다는 이른바 네. 의원들도 저한테 표를 주셨고 그래서 네.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근데 뭐 매달 매일이 파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너무 일들이 많았고 또 원구성도 해야 되고 예. 또 그리고 이제 뭐 또 국회의장의 의사 진행에 맞서서 네. 저희가 또 투쟁도 했었고 네. 또 그 와중에서 또 뭐 당 대표가 새로 만들어지는 또 전당대회도 치렀고 또 전당대회 전에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 개파 갈등을 극복해야 되니까 김희옥 비대위원장이 제가 좀 나중에 당시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김무성 대표, 최경환 대표 양개파의 수장을 모셔가지고 네. 함께 식사하면서 예. 이 자리에서 결단 내자. 예. 그래서 추천해봐라. 그랬더니 우리 김무성 대표는 당시에 김현진 장관인가요? 그분 추천해서 김영진. 현진 예, 예. 예, 그리고 저 김희옥 그 총장은 이제 최경환 대표가 네. 추천을 했는데 뭐 타협이 안 되니까 예. 둘 중에 한 분이 양보하시오. 예.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양보를 해서 김희옥 전 동구대 총장이 비대위원장을 잠시 맡았었죠. 그렇죠. 지금 이제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황태순 TV에서 황태순보다 말을 더 많이 하시는 분이 드디어 그래요? 나타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진석 의원, 정진석 대표는 사실은 저희 한국일보 명기자 출신입니다.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로서 쭉 오랜 생활을 갖다 정치부 기자 생활하다가 김종필 총재가 영입한 그야말로 젊은 피였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본인은 소개했습니다마는 김종필 총재 밑에서 그야말로 자민련 대변인도 하셨고 그래서 그야말로 뭐 정무수석도 나중에 청와대 정무수석도 하셨지만은 대변인도 하셨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분 제가 많이 썼던 얘기가 우리 정 대표님이 쓰시는 그거 제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게 그겁니다. 중도의 길을 걷다 보면 잘못하면 고속도로 딱 가운데 있어서 이리저리 욕먹기 딱 십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 대표님을 갖다가 흔히 얘기해서 낀박이라는 표현합니다. 친박도 비박도 아니고 중간에 끼었다. 언론에서 그렇게 낀박. 표현했는데 저는 그 표현이 나쁘지 않았어요. 좋아, 기분 나쁘지 않고 예. 그래도 중립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서 저는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저도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기억나는 게 대표님이 그 원내대표 된 지 얼마 안 있어갖고 아까 청와대하고 갈등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이게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갈등이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럼요. 제가 알기에는 그 선친이신 정성모 장관님도 그렇고 뭐 본인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표하고 특별히 가까운 사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참 특히 네. 당시 정무수석에서 현기현 정무수석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그때 종편에서 그 방송할 때 한번 그 재밌는 광경을 봤는데 KTX 타고 뭐 부산인가 어디 가시는데 앞뒤로 앉으셔갖고 두 분이 한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5월 17일 날 김용태 혁신비대위원장 네. 인준이 전국위원회가 무산이 되고 네. 그 다음 날이 5.18 광주 행사입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이제 당을 대표해서 내려가서 행사에 참석을 하고 네. 상경하는 길에 예. 그 공주역에서 제가 내렸어요. 네, 제가. 네. 그래서 제가 이른바 좀 사보타지를 했습니다. 한 며칠 동안. 예. 그런 것이고 그거는 나름대로 청와대에 대한 뭐 제가 나름대로 뭐 암시를 했던 것이고 네. 뭐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예.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현기환 수석 갖고는 같이 일하는 것이 생산적일 수가 없겠다. 네.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그만두든지 네. 현기환 수석이 그만두든지 대통령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직접 하셨어요? 제가 안종범 수석을 통해서 저는 예. 대통령의 전화번호 모르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안종범 수석이 뭐 거의 제일 측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안종범 수석에게 예. 저 말씀을 전했고 당연히 안종범 수석은 대통령께 그 뜻을 전했고 나중에 대통령이 전화를 오셨는데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시지 않고 예. 제 런닝메이트였던 김광림 정책의장한테 예.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정진석 대표가 현기환 정무수석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모양이니 네. 앞으로는 이원정 비서실장하고만 대화하라고 하십시오. 네. 이렇게 전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일이 있은 뒤에 얼마 있다가 현기환 수석을 교체하셨죠. 근데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있다고 봤던 게 제가 5월 3일 날 원내대표로 선출된 예. 이후에 5월 5일 어린이날에 예. 안가에서 대통령을 좀 처음 뵀어요. 총선 예. 이후에 처음으로. 예. 그때 이제 김광림 의장도 동행을 했는데 네. 현기환 수석의 안내로 만났죠. 네. 방에서는 세 사람만 이렇게 만났고 네. 네. 다녀와서 제가 당연히 비서실장이 알고 있을 줄 알고 이병기 비서실장에게 예. 전화를 했어요. 예. 대통령 잘 만나 뵙고 예. 왔노라고. 근데 대통령 만난 사실을 비서실장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지만 하셨잖아요, 정무수석을. 정무수석이 비서실장에게 그런 일정도 안 알려주고 이른바 제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스럽고 좀 당혹스러웠었죠. 그래서 야 이게 뭐가 좀 청와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던 참에 이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대통령하고 회담이 있어서 청와대에 갔는데 그 이병기 실장이 자기는 사표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미 낸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최근에 이제 최경환 대표를 김무성 의원하고 같이 면회한 얼마 전 면회하셨죠. 일주일 전에 예. 사실 이병기 실장을 먼저 면회했었어요. 예. 거기서 이제 한 40분 만나는데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많은 얘기를 하고 기회 있으면 제가 한번 소개를 좀 할까 하는데 예. 많이 굉장히 그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뭐 제가 이 기회가 되니까 예.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네. 당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던 많은 참모들 중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면전에서 이거는 아닙니다. 라고 노라고 얘기했던 참모였습니다. 아, 이병기 실장이요. 많은 사례들을 제가 확인했고 네. 또 나름대로 취재도 했고 했습니다만 예. 또 그것을 알고 있는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거든요. 예. 그래서 먼 훗날 아마 알려지게 될 텐데 제가 그 한 달 전쯤 이제 면회를 가는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병기 그러면서 실장이, 많은 예. 그 회한을 안고 있는데 네. 나름대로 삭히면서 인내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네. 참 저 사람은 당시에 네. 그 격동의 청와대 그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네. 대통령께 이리 가면 안 된다. 이리로 가셔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던 선비였어요. 예. 이병기 실장은. 먼 훗날 아마 그런 얘기들이 아마 다 밝혀지게 될 겁니다. 아,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당시 여소야대 아니었습니까? 그럼요. 여소야대였고 122석이 당시 새누리당 의석이었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이 123석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7명, 뭐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뭐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주호영 의원 등 7분이 사실상 중간에 공천을 못 받아서 나갔던 분 7분이 있습니다. 그 7명을 갖다 더하면 129가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일당을 회복하는 거죠. 일당을 회복하고 국회의장을 갖다 지킬 수가 있었는데 그게 왜 안 됐나요? 아니 국회의장은 네. 그 원구성이 되는 시점에서의 한 게 아니라 예. 총선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그 말하자면 1당 2당을 나누는 걸로 봤던 것이죠. 그래서 예. 그거를 뭐 당시 민주당이 고집하는 난 그걸 바꿀 수가 없었고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일단 총선의 결과는 우리는 하나 모자라는 2당이었기 때문에 그걸 강력하게 요구하기가 좀 어려웠었고 네. 했었죠. 다만 그러나 우리가 일당을 회복하는 것이 그 이후에 정치 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네.
저는 제가 당도 만들어봤어요. 조그만 당이지만 과거에 국민중심당이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도 만들어보고 그 당에서 이른바 원내대표도 해봤거든요. 예.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경험이 제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석수가 한 석이 더 많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또 여당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빨리 무소속 의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시급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자,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러다 6월 초에 이제 새로 원이 구성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어쨌든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막 드세게 어떻게 보면 좀 몰아치는 가운데 드디어 시간이 착착착착 흐르면서 7월 중하순이 되면은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보수 언론에서 이른바 처음에 최순실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K재단, 미르스포츠재단 나오면서 그것이 이른바 진보 성향, 좌파 성향의 언론들이 그걸 받아서 그 다음부터 뭐 정유라 얘기가 슬슬 나오면서 드디어 쭉 몰려가다가 10월 24일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국회 시정연설하면서 개헌 제안을 합니다. 그거 알고 있었나요? 맞습니다. 개헌 제안은 뜻밖이었고요. 예.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게 됐는데 물론 이제 그 보이지 않게 논의들은 많이 있었죠. 또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지금 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개헌론 자체는 뭐 큰 어렵지 않지만 그 시점 개헌론 내놓은 시점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개헌안 그날 제안하고 저희도 그때 방송하다가 거의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보면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하러 나오시면 저희 이제 평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쭉 이제 원고가 미리 이제 엠바고 형태로 한 5분 10분 전에 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 개헌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개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하루 종일 그야말로 개헌의 블랙홀로 빠져 들어가는 듯 했는데 저녁에 JTBC에서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를 갖다가 8시에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 우리 정치권이 격동의 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안에서 10월 24일 일주일이 채 안 돼서 제 기억에는 그 당시 우리 정진석 원내대표님하고 당시 새누리당 대표하고 두 분이 청와대에 갔다가 순차적으로 들어가십니다. 제가 아마 이정현 대표가 먼저 갔고 오후에 저를 부르셔서 박근혜 대통령에 만나셨죠.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무슨 말씀하시던가요? 이제 제가 독대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대통령한테 굉장히 그 비난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정국 운영의 어떤 그 장악력이 상당히 좀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책임 총리제 얘기가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새로운 내각을 대통령이 권한을 많이 위임해가지고 그 대통령이 좀 약간 좀 포커싱해서 비켜나가 있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개헌론을 꺼내시였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김종인 박사나 손학규 의원 같은 분이 이제 소위 말하죠 제7공학 개헌 얘기를 많이 꺼냈었죠. 또 그 권력 분산형,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내각을 한번 꾸려보시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나름대로의 제안을 제가 드렸었고요. 또 그 당시 이제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이런저런 비서실장으로 제가 김병준 교수를 추천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제가 세 사람을 추천했죠. 김종인 박사, 손학규 의원. 그 당시 의원은 아니셨죠. 손학규 전 의원이죠. 김종인 박사, 손학규 전 의원, 김병준 교수 이렇게 세 분을 추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인가 이제 1차 촛불 집회가 있고 그야말로 격동의 순간으로 빠져들고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면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드디어는 김병준 비서실장을 추천하셨다고 그러는데 김병준 총리로 지명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더 그야말로 이제 남마같이 얽히게 되고 그 다음부터
보면은 당시 여권 내부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뭐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목소리, 사실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죄송하게도 야당에서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권이었던 새누리당 내부에서 나왔고 그런 분위기 속에 드디어는 그랬나요? 예. 글쎄, 근데 뭐 일부 그것이 뭐 대표성을 가진 그런 일이나 제 기억으로는 뭐 탄핵 얘기는 저는 밖에서 외부로부터 나왔다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보면 그래 쭉 조사를 갖다 해봤더니 10월 13일 당시 일요일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제일 먼저 탄핵 얘기를 꺼내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11월 20일에 와서 야당이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야3당이 탄핵을 갖다가 그야말로 당론으로 채택하는 가운데 이제 그 당시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는데요. 예. 김무성 의원은 이제 그 당시 새누리당 네. 의원인데 새누리당 내부에서 누가 됐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제기했다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잘 없고요. 어쨌든 그 외부에서 상당히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것이 옥죄어 왔기 때문에 물론 뭐 그 당시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상당히 좀 우리가 궁색했어요, 논리가. 그렇죠. 궁색을 했고 어쨌든 저는 원내대표로 탄핵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때 뭐 이제 친박계 비박계는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상대책 모임이 좀 있었고요. 예. 그때 이제 마침 이제 제도권 밖에서 네. 원로들이 모였어요. 나라가 상당히 좀 어렵게 가니까 그래서 진보 원로 보수 원로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렇죠. 내놓은 대안이 바로 4.6 당론입니다. 4월달에 대통령 자진 사퇴를 좀 시키고 6월달에 조기 대선을 치르자. 네. 그거를 제가 덜컥 받은 겁니다. 그 원로들의 제안한 진보 원로 보수 원로들이 함께 제안한 그 해법으로 네. 그거 받는 거에 대해서 무슨 뭐 친박계 좌장 이제 서청원 최경환은 다 오케이 했고 네. 또 그분들 통해서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고 네. 했던 것이죠. 그래서 또 그 거기에 대한 첫 반응이 대통령께서 제 기억으로는 국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따르겠다라는 맞습니다. 취지의 맞습니다. 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러고서는 이제 그러나 이제 스스로 사퇴하시겠다라는 말씀은 끝내 안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12월 9일 날 탄핵 국회 표결이 표결이 있지 있었죠.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까? 제 기억으로 한 3일 전쯤 네. 대통령을 제가 마지막으로 뵈었습니다. 그때 예. 이정현 대표랑 같이 찾아갔었고 예. 허원재 정무수석이 배석했었고 그래서 넷이 만났죠.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서류 뭉치를 이만큼 갖고 내려오셨어요. 네. 한 10분 저희 기다렸는데 그러더니 이제 주로 저와 대통령이 좀 대화를 나눴고 예. 하는 거였는데 그동안 이제 그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 네. 이른바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 페이크 뉴스들. 예, 이건 정말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 뭐 그 자기의 당신의 억울함 예. 이런 걸 막 토로하셨어요. 예. 예를 들자면 무슨 뭐 청와대에서 무슨 구슬했다는 둥, 연애를 했다는 둥, 무슨 뭐 외국 무슨 항공사에 무슨 뭐 리베이트가 어쨌다는 둥. 정말로 이건 다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저희는 4.6 당론을 좀 수용해 주십사 하는 입장이었지 않았겠습니까? 예. 대통령님, 3일 뒤에 탄핵 표결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 예. 제 판단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제가 그랬더니 바로 대통령께서 저도 잘 압니다. 이렇게 답변을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잘 압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러나 저는 제 길을 담담하게 가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 봐서는 네. 탄핵 표결 전에 자진 사퇴를 그 당론을 수용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좀 먹먹한 채로 만나고 허원재 대표가 정무수석이 나가고 이정현 대표가 나가고 제가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물끄러미 웃으면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분간 이분을
만나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예. 이거 대단히 결례인데 제가 먼저 대통령한테 손을 악수를 청했어요.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내시라고 힘내십시오. 그리고 예. 대통령 손을 꼭 잡아드리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의원총회가 이미 소집돼가지고 예. 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의원들이 뭐 제가 돌아와서 수첩 보면서 예. 대통령과 나눈 얘기를 그대로 다 브리핑을 했고 예. 결론적으로 탄핵 표결에 임할 수밖에 없다. 의원들 각자의 판단에 의지에 맡겨서 자유투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냐? 단 한 명도 뭐 반대 의견이 없었고 결국 표결이 됐고요. 예. 그래서 친박 의원들도 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예. 뭐 질서 있게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표결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국회 역사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표결 장면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장 두 가지 장면이 있는데 네. 두 가지 장면이 좀 대조적이긴 극명하게 대비되죠. 사실은 극명하게 대비되고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이제 김영광 평론가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 그 탄핵 소추 표결 때는 그야말로 그 당시 정동영 대표 등 뭘 던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에 반해서 2016년 탄핵 소추 표결 때는 너무나 조용하게, 너무나 양순하게, 심지어는 저희 이런 표현 씁니다. 당시 어떻게 보면 도살장 끌려가는 그야말로 소나 돼지 마냥 그냥 줄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까웠다 하는 생각이고 어쨌든 우리 정진석 의원, 정진석 원내대표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이제 그날 가결 233표에 찬성으로 가결되고 그 다음 날이죠. 12월 12일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2년 전입니다. 12월 12일 원내대표 그때 그만두셨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7개월 동안에 격동에 12월 10일 오후에 제가 정론관에 가서 사퇴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그 오전에 제가 여야 원내대표회담을 요청했어요. 예. 그래갖고 제가 개헌특위 받아주라. 네. 개헌특위 받아달라고 해서 그거 하나 얻어내고 예. 그래도 협조를 해주더라고요. 예. 제가 이주영 의원을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제가 지명을 하고 예. 그래서 오후에 제가 사퇴했죠. 그 이정현 당대표하고 같이 물러나자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먼저 사퇴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제가 사퇴해야 되는 것이 옳고요. 예. 그래.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정진석 의원, 정진석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과는 정말 개인적으로 또 공적과 사적으로 참 깊은 인연이 있는 어떻게 보면 친 집안의 누님 같은 박근혜 대통령 갖다가 그 격동의 순간에 끝까지 어떻게 보면 지킬래 지켜줄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런 분위기에서 또 박근혜 대통령 아까 조금 전에 처음으로 공개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담담하게 제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정진석 대표가 들었던 마지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특검 요구를 했잖아요. 그 특검을 우리가 수용을 했는데 특검 추천을 야당 추천 특검을 우리가 수용을 결국 했어요. 저로서는 그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도저히 못한다. 그런 언페어한 게 어딨냐. 여야가 공이 추천하는 걸 구성을 해야지. 그래서 버텼는데 그 문제 또 저 혼자 결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하고 상의를 했는데 제가 일부에는 알려졌습니다만 청와대에서 그걸 받으라고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오케이 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당 추천 특검을 차라리 받아라. 예. 그런 거 보면 대통령이 끝까지 의연하고 당당하게 임한 거예요. 사실은 이리저리 비껴가지 않겠다, 피해가지 않겠다라는 게 청와대의 자세였어요. 그 대통령,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의연한 자세였다. 그럼요. 그때 김도읍 우리 수석 부대표가 더 잘 알고 있는데 김도읍 수석 부대표도 검사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김도읍 수석이 민정수석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조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야당 추천 특검을 수용해라 라는 사인을 저희들한테 줬고 그래서 저희가 받았던 것이죠. 네. 오늘 2018년 12월 12일 정진석 의원, 정진석 전 원내대표 모시고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소추의 막전막후에 있었던 격동의 순간에 대해서 생생한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